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고비를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예, 안녕하세요.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저는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로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결정적인 이유, 많이 먹어서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만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했었는데 유전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차 사고 나서 다쳐서 응급실 가는 거 말고는, 아니면 감기 걸려서 가는 거 말고는 가장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암까지 전부 다 살쪄서 살찌는 것과 연관이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비만을 부르는 안 좋은 식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이 먹는다는 거의 개념이 그냥 폭식, 누군가는 식사를 많이 하고 누군가는 소식을 하는데 그 차이도 있지만 자주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빈도, 얼마나 음식을 자주 먹는가 로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를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양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제 포도당 아니면 단순당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죠. 단순당을 예전에 비해서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너무 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가공식품에서는 설탕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액상과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감미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구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또 이제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더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운데, 이거 단 거 위주의 식단을 자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살을 찐 이유가 많이 먹는 거라고 했으니 가장 쉽게 살 빼면 그만 먹으면 되겠죠.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안 먹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안 먹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단순당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일률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음식을 먹는 비율 중에 현대인들은 70%, 6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이제 적게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5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5번 분비되고요. 음식을 한 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은 한 번만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가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식사 빈도를 줄여요. 요즘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이제 칼로리를 재가면서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야 되고. 근데 간헐적 단식은 그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몇 시에부터 몇 시에 먹었어, 몇 시에 먹었어.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를 확
확보하는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하루에 5번 먹으면 인슐린 5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몸이 쉴 틈도 없고 살 빠질 틈도 없습니다. 이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그냥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은 16시간 뭐 이렇게 뭐 시간 16대 8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16대 8이 유명해진 간헐적 단식의 대명사처럼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일단 키토시스란 게 가지고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오토파지라 그래요.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병들고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알아서 파괴하는 항노화죠. 이런 효과들도 16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보통 16시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너무 쉬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단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단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기초적인 기초고, 보통 12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늦은 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밤에 잠을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 보통 12시간은 단식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서 4시간 더 하는 거니까 아침 식사 한 끼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되면 16시간 단식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3끼를 먹는 양이 중간에 간식이 있고 단순당이 있고 과자 이런 게 섞인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라면 거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외식을 할 때 먹게 되는 음식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이 당들의 효과가 되게 적은 양이라도 무섭거든요. 우리가 케찹을 뭐 요만큼 찍어 먹으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콜라보다 설탕이 많잖아요, 케찹에. 그런 식으로 고기에도 뭐 이렇게 양념이라고 하면은 붓으로 고기에 양념 좀 발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당은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이나 가공당을 쉽게 섭취하는 식단에서 벗어나서 건강식을 한다면 하루에 3끼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대사질환으로 살이 찌고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좀 줄여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16시간 정도 단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6대 8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스케줄 따라서 지키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16대 8을 지키고 나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막 많은 탕수육을 먹는다든가 탕후루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당을 먹는다 그러면 인슐린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서 단식을 안 하는 이만 뭐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단식을 이야기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단식 끝낼 때 어떻게 끝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 근손실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효율적으로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하고 달걀에서도 노른자, 그냥 달걀 노른자, 그냥 전체 달걀이죠.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면 봄브로스라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사골이죠. 사골국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주로 거르고 8시 9시에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까지 뭐 금방 좀만 일하다 보면 점심이 되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16시간 단식을 하죠. 근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가져가기에도 저한테 편안해서, 처음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알았어, 16시간 해보고 24시간이 훨씬 더 또 다른 효과가 좋으니까 24시간을 해보고 싶은데 빈혈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지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만 얽매여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실 필요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천천히 내가 너무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자각한 정도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12시간도 해보고 14시간도 해보고 천천히 늘려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충분히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16시간 도달하는 건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저도 16시간 단식을 하고 봄브로스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편이고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그렇다고 막 제가 건강식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진 않겠죠. 많이 먹지 않겠지만 그런 보상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88 올림픽 끝나고 중학교 때 일찍 이민을 가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떡볶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먹던 떡볶이를 먹다가 미국에 갔는데 못 먹게 됐으니 이게 약간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고 괜히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요즘 사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구나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나오면 꼭 찾아 먹는 음식이 떡볶이일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못 먹고 뭐 절대 제가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철저한 식단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특히 간헐적 단식이 그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당뇨를 고쳐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적당히 음식도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정도는 24시간 단식도 해야 되는데 저도 24시간 단식을 가끔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근데 24시간 단식을 하면 음식을 완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을 얼마든지 저녁을 내가 먹고 음식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은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점심 때 점심을 먹어야지 16시간 단식이 되는 건데, 마침 너무 일이 바빠서 바쁜 날이라서 일을 하면서 일도 잘 돼. 그래가지고 일도 잘 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됐다.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단식을 하게 됐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내 몸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 장 줄기세포나 면역 줄기세포들이 단식 시간이 길게 갈수록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가포식에 의해서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잡아먹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도 있으니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마침 못 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다시 저녁 시간이 오면 24시간 단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를 온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일 1식이 24시간 단식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안 먹는 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보통 잠자는 시간 끼고 하면은 36시간 막 이렇게 초장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껴서 하고 평소에는 8시간 단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가면, 여행 가면은 뭐 호텔 가면 조식도 나오고 이러면 또 먹죠.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나 혼자 간헐적 단식 한다고 방에 있으면 그 뭐해,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편안하게 먹고, 이게 뭐 가끔씩은 아침 약속이 있으면 또 먹고 깨질 때도 있지만 또 지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고 있죠. 원래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당뇨보다 미용이 더 중요하니까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떴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운동도를. 그래가지고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가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당뇨도 있었는데 비만이었는데 체중이 뭐 거의 100파운드가 빠지고 당뇨병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위 밴드를 통해서 똑같이 수술적인 요법으로 위를, 아니면 위를 부분 삭제, 옛날 그런 수술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도 그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정도로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지금 위고비도 이제 약물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제 거기에 또 식욕을 억제하는, 뇌에도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좀 해주는 것 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고 이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공부하고, 사람이 지식이 아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조금 알면 이런 게 쉽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믿어 말어 해봐 말어 하고 그냥 굶어보라니까 덮어놓고 굶는데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해가면서 하면 사실 쉽거든요.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움의 기쁨도 있고 해서 돈을 들여서 위고비를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근데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항상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남성분들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저용량으로, 고용량으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식사하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후에 계속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도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자기가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신 분들, 대사를 그래서 끌어올리신 분들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여성분들인데 뭐 한 40대인데 별로 운동량이 전혀 없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살찐 경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가장 많이 겪고,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요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에 부작용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요가 심해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권장할 만한 적당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당뇨병은 식습관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식습관으로밖에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관리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처방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당뇨병은 엄밀하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진행이 계속되는 병이에요. 낫지 않고 진행이 계속되는 병. 그래서 그 치료의 목적도, 관리의 목적도 혈당을 관리하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관이 손상이 가고 우리가 실명을 한다든가 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미국의 당뇨협회나 캐나다의 뭐 당뇨협회도 2022년 최근에 들어서는 이 당뇨도 되돌릴 수 있는 병이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당뇨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고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를 고치는 건 당뇨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되는데요. 당뇨를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는 혈당이 높은 거 기준을 보고 잡아서 혈당이 높으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혈당이 그냥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높아지는 건 아니죠. 당이 있는 음식을, 흑당 버블티를 먹어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고요.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먹고도 괜찮은 이유는, 아이들이 왜 괜찮을까?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과부하된 병이거든요. 오버로드. 포도당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몸속에 들이붓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이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억누른다고 하는 건 혈관 내에서. 포도당은 독극물은 아니죠. 되게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산소랑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산소가 안 와도 죽고 포도당이 안 와도 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포의 입장이고, 이 세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혈관이나 장 입장에서 당은 독성입니다. 독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독소라서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분해를 해요. 술 마시면 간이 피곤한 이유가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포도당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간 같은 병이, 옛날에는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이 알코올성 지방간이었는데 요즘은 뭐 9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술을 안 마시고도 당으로만도 충분히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얘들이 혈관에 방치되면, 혈관에 그대로 있으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뇨병이 위험한 거거든요.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는 모두 다 세포 속으로 필요한 곳으로 배달이 되고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들은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남아도는 것들은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저장을 해요. 간에 저장하는 용량은 한 24시간 정도 쓸 분량밖에, 딱 하루치밖에 저장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그만큼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먹는 당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것들을 계속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곳이 지방인데, 지방에서 살도 찌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당뇨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은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는 것,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를 줄이고 되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식습관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아마도 식습관 말고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음식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히 하고 뭐 책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알겠어.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저탄고지도 해보고 이런 현미채식도 해보면서 좀 당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당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 그대로고 혈당 그대로고. 우리가 인슐린 혈중 상태가 높으면은 어차피 콜레스테롤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게, 식단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육체적인 부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적인 부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리고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부신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면 이 콜티졸 호르몬이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나오지 않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잠에서 깨는 이유가 이 콜티졸 호르몬 때문인데, 지금 당을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쫓아오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운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니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계속 받고 있다면, 근데 호랑이가 쫓아오는 강력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 사라지지 않는 잔잔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 작동을 하면서 당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음식을 잘 먹고, 아니면 심지어 먹지 않고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오르는, 결국은 당뇨병으로 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만큼이나 점검해야 할 것이 나의 스트레스, 콜티졸 수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도 잘 해결을 하셔야만 돼요. 자,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식사 후에 걷는 거거든요. 점심 식사 먹고 걸어라.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했고, 병원에서. 근데 원래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휴식하고 안정할 때 활성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조차도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5분 후에 걷기 시작. 사실은 사자처럼, 그냥 사자들이 밥 먹고 나서 누워서 자잖아요. 배를 이렇게 까고. 그럼 누워서 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소화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한다는, 뭔지는 알겠어요. 먹었으니까 칼로리 태우라는 거잖아요. 포도당을 태우라는 건데,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면 없던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특히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걷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걸어야죠. 걷는 거 좋고 운동 너무 좋은데, 그게 식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후가 아닌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식단이랑 운동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운동보다도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깜빡 놓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른 걸로 개선이 안 되고 살이 안 빠지고 당뇨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꼭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운동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 딱 꼽으면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운동을 하면은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운동하세요. 이런 운동 처방을 받잖아요. 하라고 주문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평생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려고 그래요. 짐에 가가지고 줌바 끊고 뭐 PT 끊고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 이제 막 40분 프로그램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좋죠. 너무 좋은 운동인데 특히 젊은 친구들 20, 30대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평생 운동을 안 하던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뭐 50대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아까 스트레스 운동 자체는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콜티졸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오른다며 근데 왜 운동은 하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콜티졸 수치도 더 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체력이 안 되는 분이 40분, 50분씩 이를 악물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칼로리를 많이 태워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프로그램 40분, 50분짜리 운동을 다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 운동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다 해냈네. 그러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더 살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콜티졸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샤워를 하고 나중에 침대에 앉아서 쉬는데도 그동안에도 내려가지가 않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운동량이 많지 않다고 하면 보통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죠.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짧게 5분 이내로.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강도예요. 우리가 조깅하면서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뛰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옆에 친구랑 아니면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고강도. 이거는요 그냥 걷는 거지 유산소 운동도 아니거든요. 원래 유산소 운동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론 안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지만 유산소 운동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숨을 헐떡거려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초에서 15초 이상을 진행할 수 없는 달리기로 치면 100m 전력 질주고요.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15초 폭발적으로 운동을 하고 남은 쉬어야겠죠. 근데 뭐 1분, 2분, 3분 쉬는 게 아니라 짧게 쉬어야 됩니다. 15초. 10초, 15초.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거예요. 또 고강도로 하고 이게 뭐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사이클이 됐든 웨이트, 리프팅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운동을 안 하던 분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몇 사이클밖에 못해서 세네 사이클 하면은 3분 만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 5분도 힘들고 근데 보통 한 10분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시간도 절약되니까 4분 운동을 못 한다는 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못 대잖아요. 그냥 생각이 없고 정말 움직이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운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얼마나 나에게 큰 변화를 준다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그리고 그렇게 짧게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오히려 과운동으로 해가지고 인해서 콜티졸이 오래 있으면서 혈당이 계속 오르게 유지되는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중년 이후에 오히려 운동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그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타바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일본 박사님 이름인데 타바타 운동을 찍으면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전신 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잠깐 10초 쉬고 또 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해주는 운동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고 음악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뭐 이제 15분씩 뭐 10분씩 이렇게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따라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이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땀 좀 흘리고 됐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쉬었다가 하루에 그걸 2번 하는 게 낫지 그냥 한 번에 길게 막 3, 40분씩 운동을 하고 진을 빼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당뇨 환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만 먹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분들은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혈당 강화제 약물과 똑같은 효과를 내서 너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드실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딱 간헐적 단식은 16대 8이래 이거를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공복 시간을 너무 허락하지 않았구나, 12시간 정도 가지고는 치료는 안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지는 않으니까 그보다 길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당뇨를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카니보어입니다. 저탄고지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이건 카니보어는 육류예요. 육류만 먹는 건데 한국에선 구하기 어렵지만 사슴고기, 버팔로 고기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정도 되겠죠. 그런 거 위주로 육류의 식단을 철저하게 하면 이게 염증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SIBO 같은 것들이 있어요. SIBO. 세균에 있는 소장이 이제 과증식되는 장 질환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권하는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니보어 식단이랑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런 식단들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근데 병원에서 간헐적 단식 절대 안 되고, 선생님이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라 그랬는데,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안 먹다가 또 괜히 폭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병원인데, 이 약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물로 자꾸 혈당을 낮추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까지 하면은 얘도 똑같이 혈당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서 그 위험한 순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치료는 포기하고 약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돕기 위한 식단이지 치료에는 관심이 있는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약물을 이미 먹고 있고 당뇨 환자라고 한다면 물론 혈당계나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해가면서, 가정용 혈당계가 요즘은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검사를 하면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막 24시간 뭐 16시간 과격하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공복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내가 공복 시간을 길게 주고 중간에 간식을 먹던 분이라면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면 뭐 누구나 안전하고 손쉽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를 되돌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뇨의 전조 증상이 이게 곤란한 게, 당뇨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그냥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혈당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떤 증상이 미리 있다고, 자각 증상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고,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는 그래도 배가 조금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저녁이 되고 오후가 되면 배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 가스 찬 느낌,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는 사실 눈바디, 인바디 아니면 체중계에 올라가 가지고 체중을 잰다든가, 거울로 내 허리 둘레, 허리 모양만 이렇게 봐도 이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고 이제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피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허리 둘레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중 변화나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빨리 미리 알아채고 싶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히려 뒤로 거꾸로 갔을 때, 후반에 가서 맨 끝에 후유증, 합병증,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명을 한다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다리로 가가지고 신경병증이 있어서 다리가 따끔따끔 아프다가, 그러다가도 괴사가 생기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또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너무 다 끔찍한 최후밖에 없게, 그래서 당뇨병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고 처음에 전조 증상이 없고 이
합병증은 또 뒤에 한참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당뇨병을 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암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고,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식물인간도 아니고 식물인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감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로가 되게 비참하고 힘든 병인데, 그거에 대한 증상이, 자각 증상이 초반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권하는 식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카니보어 아니면 저탄고지, 육류이수의 식단을 하는 게 당뇨를 되돌리는데 가장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먹고 이제 뭐 키토레시가 생겼다, 몸에 뭐 여드름이 뒤집어졌다, 살은 빠졌는데 너무 힘들었다, 탈모가 있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위험해,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방에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방은 독소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로 잘 쓸 수가 있지만, 혈관을 그냥 애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혈관벽을 다 망가뜨리는 독소기 때문에 간에서도 빨리 처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기 때문에 지방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 와중에는 독소들도 많이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탄고지를 하거나 이래서 지방세포가 분해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과격하게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데 체중 감량이 클수록 이제 그 부작용이 큰 건데, 그러면 지방에 있던 것들이 다 독소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독소가 나왔는데 간이 작동을 잘 해서 담즙을 내보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대변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괜찮은데, 당뇨 있고 지금 인슐린 저항성 있고 살도 쪄가지고 비만도 있는 분이 간이 온전할 가능성이 적죠. 간도 과부하가 걸려있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고 아니면 지방간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 해독작용도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막 5kg, 10kg씩 덜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고 간도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줘가면서 하면은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식단으로는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권하고요. 당연히 단순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시간보다 끝나고 먹는 첫 끼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먹는데 탕후루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흑당 버블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과일 주스 갈아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끼로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대 애들은 괜찮아요. 젊을 때 20대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40대 50대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을 너무나 단순당이 갑자기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이거 당뇨를 고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일도 그냥 씹어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지, 갈아서 주스로 마신다는 건, 이거는 콜라 마시는 거랑 사실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과일이 좋은 식품이냐 뭐 나쁜 식품이냐를 떠나서 과일 자체는 자연식이고 좋죠. 좋지만 지금 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고 먹거나 아침에 첫 끼로 마시거나 이럴 때 굳이 갈아 먹을 필요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영양제로는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 B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엽산을 포함한, B9을 포함한 B6, B12 이런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B1도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낮춰주는 걸로는 알파리포산이랑 크로미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당뇨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함께 먹으면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셔야 할 정도,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당뇨 약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양제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 종합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요. 비타민 B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활성형 성분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 B1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이아노코발라민,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또 메칠코발라민,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좀 더 나은 형태를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 제품들은 식약처 규정상 정확하게 어떤 성분을 썼는지는 안 적어놔도 되더라고요. 그냥 비타민 12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물론 그거를 알아보고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굳이 안 적기도 하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다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돼서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하게 된다면 활성형 비타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나 활용을 하기 더 유용한 비타민이고, 또 일부 환자들 중에는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성형 비타민 성분을 요즘은 약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보편화되어 있는 정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성분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타민 B군이 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네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는 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치료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B5, B6 다 중요하니까 비타민 B군을 챙겨 드실 거를 권해드리죠. 한 가지를 드시라고 한다면 혈당을 직접 낮춰준다는 알파리포산이나 크로미움보다 비타민 B군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심장마비 오기 전에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잘 알려진 신호랑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쥐어짜는 듯한 이렇게 흉통이 있으면은,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호흡곤란이 있고 이제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제 이런 것들,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마비가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소화불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갔다 와서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아우 배 아파 하다가 새벽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랑 구토, 그리고 이 식은땀 흘리는 거, 요것도 심장마비의 신호 중에 하나고, 특히 또 이제 왼팔 저린 증상도 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요 심장 부위에 아픈 거거나 아니면 뇌 머리로 가가지고 산소가 모자라 이런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화불량,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화불량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장마비도 결국은 사일렌트 킬러라 그래요. 소리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미리 충분히 예방을 할 만큼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단계가 되면 사실 대부분이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고 늦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뒤늦게 최후에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심장마비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평소에. 그쵸. 심장마비가 이제 중년 이후 분들한테, 원래 남성분들한테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20대 심장마비나 돌연사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전 국민이 90%가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심근염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후에 심근염의 위험이 6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 같은 경우는 몇십만 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볼 수도, 평소에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뉴스에서 하도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고, 주변에서도 드물어서 거의 여전히 드뭅니다. 보기 어렵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병이거든요. 예전에 어린이들 뭐 아토피가 어디 있었어요? 없던 병이었는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났잖아요. 자폐 아동들이 거의 없었지만 늘어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청소년 질환, 흔한 청소년 질환, 아니면 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돼도 너무 희귀하지가 않은 질병화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마그네슘이 심장마비의 가장 큰 영향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다른 근육에 비해 20배가 많아요. 마그네슘은 원래 근육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이기 때문에 근육에 많이 있지만, 심장도 근육이에요. 근데 심장 근육은 절대로 쥐가 나서도 안 되는, 우리가 좀만 뛰어도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은 한번 쥐 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나서는 안 되니까 마그네슘이 20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20배가 많은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다 소실이 되는데, 그래서 뭐 40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프로파일이 이제 심장마비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뭐 어음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막아야 되는데 돈이 뭐 100억이 모자라고 힘들고 부도 위기에 처하고 이런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라면 먹고 누우셨는데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멀쩡했다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특히 흡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또 걔네들도 미네랄을 소진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당뇨가 있는 분들, 혈당, 당이 밀도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미네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끌어들여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도 영양소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마그네슘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미네랄은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많이 먹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을 막을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심장질환을 딱 예방한다는 게 아니라,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부정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등척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고 혈당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혈압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은 등척 운동은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까지 33년 동안 270개의 임상시험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가 있을까, 그걸 본 건데 한 15,000명,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습니다.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합친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등척 운동. 모든 운동들이 다 똑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냈던 게 등척 운동이었어요. 등척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랭크라든가, 플랭크 동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30초고 1분이고, 아니면은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쿼트하고 내려가서 앉는 자세에서 무릎이나 엉덩이가 90도로 꺾인 자세에서 딱 고정돼가지고 벽을 지탱하고 있는 게 월 스쿼트예요. 예. 그런 자세로 이제 있어주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오랫동안 수축하고 있다가 운동 끝나고 으악 일어날 때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플랭크보다는 월 스쿼트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상체나 복근보다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등척 운동 같은 게 결국은 부정맥이나 우리 심장의 무리를 가장 덜 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는 게, 그래서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됐든 무산소 뭐 근력 운동이 됐든 모든 운동은 심장을 트레이닝하게 돼 있어요. 혈액순환 전체를 트레이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도 운동이 되는 것이고, 혈관도 단순한 빈 빨대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피만 통과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게 아니라 얘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이완이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수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이 작동을 하겠죠, 혈관에.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기
혈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근육이 다 들어있고 근육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근육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운동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살까지 쪘다 그러면 최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면서 음식을 좀 조절을 한다면은 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심장에 가는 무리가 줄어들면은 심장마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혈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는 소금 안 먹으려고 저염식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저염식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더 높입니다. 우리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트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먹어주셔야 돼요. 예, 소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 건데 이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제 채식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기가 안 좋고 고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딱히 고기가 혈압을 올리지는 않고요.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는 단순당이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한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거든요. 우리가 영양소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더 좋은 양질의 영양 공급원이고 칼로리 공급원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더럽게 연소하는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당만 이용하면서 그거를 연료 삼으면서 가장 많은 양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 그 결과가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피해야 하는 운동은 과도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의외로 소금이나 고기, 육류, 적색육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공육은 다르죠. 가공육은 적색육과 가공육은 서로 다른 장르입니다. 예.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가장 금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 기능의학에서 소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 그러면 이 전해질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칼슘과 소금, 나트륨 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그냥 단순한 빈 빨대 같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도 심장만 근육인 게 아니라 혈관도 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있고 이 혈관이 잘 확장도 해주고 이완도 해줬다가 조여줬다가 해야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트륨, 소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줄이는 거는 너무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지금 먹지 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결핍이었던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치료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저염식을 통해 저염식이 오히려 더 고혈압의 처음에 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고혈압을 계속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적당히 필요한 농도.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더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들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나 염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 되거든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채식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치유 식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채식을 현미 채식이 됐든 무슨 채식이 됐든 비건 채식이 됐든 채식을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잠도 잘 자게 되고 처음에 염증이 많았던 분들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평생 채식을 할 거야 그러고 비건 채식을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하기엔 또 다른 영양 결핍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나
그리고 아연이 결핍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결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혈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당뇨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혈압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의 박동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당장은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혈압은 대사질환 중에 하나고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죠. 대사증후군, 우리가 증후군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걸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 비만이나 아니면 비만, 이렇게 살찌는 요 네 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막 나타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그러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한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되돌려야지 고혈압을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는 식단이 뭐겠어요? 단순당을 최대한 줄여주는 식사를 하는 거고, 현대인들은 단순당을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또 한 가지 더해서 스트레스가 콜티졸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혈당을 끌어올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근데 혈압은 더 그렇습니다. 혈압은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압이 그냥 그 자체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각별히 스트레스 문제를 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병원 치료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게 목적이지,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해가지고 혈압약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항생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환자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낫게 해가지고 약이 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건데, 고혈압 약은 지금 이 몸이 필요해서 혈압을 올려놨더니, 예전에 혈압으로는 택도 없이 혈압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더 강력한 압력을 필요로 해서 몸이 혈압을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은 터진다,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혈압을 낮추겠다는 접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아적인 발상이고 미개하고 그런 접근이에요. 현대의학이 처음 고혈압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해했을 때 나왔던 치료법이 아직까지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원인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혈압은 높으면 터져.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약물이 있네, 그래서 이거 낮추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혈압약이 그래서 처방이 되는 건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죠, 환자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혈압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더 올라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은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번 약을 시작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약은 평생 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압약이 나온 지 60년, 7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혈압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을 혈압을 낮추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염증이 더 문제인데, 심장마비의 원인도 염증이고 뇌졸중의 원인도 혈관의 염증이지, 염증의 정도를 그 공식에서 빼고 그냥 혈압만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 거는 온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뭐 혈압이 높아도 방치해도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높으면 위험한 건 맞아요. 위험한 건 분명히 맞고,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당이나 다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 혈압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혈압이 이 핏줄을 타고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할 때 돌 때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평화롭게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짜면은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피가 살살 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큰 동맥이 잘렸을 때 피가
확 벽까지 튀고 콸콸콸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근데 이거 평생을 쉬지 않고 돌고 있고 이 혈관벽이 얼마나 튼튼해야겠어요. 그리고 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혈관이 가지를 치면서 곳곳으로 가는데 이 가지 치는 곳에서는 막 와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손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혈관벽에는 무리가 가고 혈관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혈압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물론 약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음식으로 아까 채식을 똥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잠깐 동안 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등척 운동이에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숨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숨쉬기라고 얘기할게요. 심호흡. 옛날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뇌호흡 아니면 명상센터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병 고쳤다는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이 느린 호흡이거든요. 결국은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되게 호흡을 빠르고 얕게 해요. 이 호흡을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교감신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항진해주고 싶은 건데 왜 느리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냐. 우리 몸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는 이유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니까 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로. 그러니까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숨을 짧게 쉬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호흡을 느리게 쉬면 그리고 내쉬는 시간이 길면 이 부교감신경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느린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혈압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용 혈압계가 있다면 집에서 혈압을 재시고 난 다음에 혈압이 좀 높다든가 혈압이 나왔을 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누우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서 있지만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팔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기 5초 아니면 내쉬기 5초 이 정도도 괜찮고 그러면 10초잖아요. 그럼 1분에 한 6번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보다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은 10초씩은 어려우니까 5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그러면 내쉬면은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꾀가 있는 분들은 숨을 빨리 들이마시고 천천히 1초 들이마시고 9초 내쉬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건 불규칙한 호흡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천천히 느린 호흡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분 정도 느린 호흡을 하신 다음에 혈압을 다시 재보시면 보통 10포인트 정도는 바로 내려가 있어요. 이걸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직접 보시게 되면 하겠죠. 일부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자율신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때는 빨리 뛰고 어쩔 때는 느리게 뛰잖아요. 제발 심장아 나대지 마 해도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 자기 멋대로 자율신경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식을 먹어놓고 잠깐 소화하지 말고 있어. 이게 안 되죠. 들어오면 위는 바로 작동을 해서 음식을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자율신경이지만 사실 근육신경이 이렇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의 반자율신경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신경을 안 써도 호흡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횡격막을 조절해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숨 쉬는 속도나 아니면 숨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일부러 천천히 쉬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숫자를 세야 되니까 일단 잡념 딴 생각을 못 하겠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내가 너무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빨리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일단 그걸 하고 이 일부러 호흡하는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붙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도 느린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맨날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로 살다가 그 빠른 호흡이 습관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잡아다가 숨 쉬는 거 검사를 해보면 빠른 호흡을 쉬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건 느린 호흡이기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느린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그 사이클이 몸에 배에서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이 느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느린 호흡을 꼭 추천드리고요. 일종의 느린 호흡 같은 경우는 명상의 효과도 있는 거고 기도의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느린 호흡,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느린 호흡 꼭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척 운동인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원래 아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길게 진을 빼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척 운동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등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 스쿼트 자세로,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스쿼트로 자세로 내려간 자세에서 무릎이랑 골반이 90도로 이렇게 꺾인 자세로 벽에 기댄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허벅지에서 불이 나겠죠. 처음부터 오래 할 수는 없겠는데 보통 이 등척 운동을 2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2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30초밖에 못하면 할 수 없고 30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초 하고 말고 다음날 또 하면은 그 다음날은 40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2분까지 가는 거는 쉽게 금방 가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제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 33년 동안 임상시험 270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한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는데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 우리가 아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저항 운동 있죠. 웨이트를 들이는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이제 2가지를 합친 혼합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이 등척 운동, 이 5가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분간 근육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는 이 등척 운동이 가장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꼼짝도 안 하고 우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사실 펌프질 효과가 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운동이 다 좋은데 그중에 등척 운동이 혈압에 유난히 좋았던 이유는 2분 동안에 이 자세를 한 가지 자세, 플랭크가 됐든 월 스쿼트가 됐든 한 가지 자세를 그렇게 꼭 유지를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운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완을 할 때 더 드라마틱하게 혈액이 쫙 몰리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등척 운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또 이것도 시간 2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분을 하려고 하면서 등척 운동도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간헐적 단식이 됐으면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듯이 등척 운동도 시간을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먹고 늘려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2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완전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온 환자도 있고 늦어서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오기 전에 좀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너무 열받았을 수도 있고 선생님 만나면 긴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오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압은 여러 번 측정하라 그러거든요. 보통 3번을 측정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혈압 한 번 재고 혈압이 높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재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혈압을 여러 번 재는 게 좋고, 그러니까 혈압을 재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되게 편안한 자세에서 재야 되고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제일 좋고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가정용 혈압계로 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면서 잘못 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혈압을 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도 어느 순간 한 번만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사 질환의 대사 증후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 그 4가지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질환 4가지 중에서 스트레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혈압 환자분들은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근데 이 혈압을,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호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거 자체로도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우리 뇌에서도 작용을 하니까 심호흡이나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